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래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을 보태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오픈챗을 통해서 상담 의뢰가 들어온 사연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항상 문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수록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얘기는 뺐기 때문에 그다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구체적이 않다는 것은 또 한 방면으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또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나눠서 하도록 할게요. 보통 20분 정도 제가 방송을 하는데 20분이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 20분도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그렇게 어린 분들은 별로 없어요. 40대에서 4, 5, 60대 이렇게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또는 청년 중에서도 30대 정도의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낙서 글을 쓰는 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종이를 넘기면서 새로운 종이를 사용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되게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글씨를 크게 쓰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연습 삼아.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작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큰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아주 작은 건 굉장히 잘 써요. 아주 진짜 좁쌀만한 글씨도 쓸 수 있는데 큰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리고 잘 안 쓰게 돼요. 자꾸 작아지거든요. 근데 한번 그 의견을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용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트랜서핑 소개 잘 봤습니다. 현실이 제 내면의 거울이라면 대인관계도 그런 건지요? 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척 부담되는 관심과 호의를 주는 상대가 처음엔 고맙다가도 이젠 보기만 해도 화가 나서 마음의 평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속으로 저주도 하고 냉담해지고, 그래도 아랑곳 앉는 상대를 보자니 숨 막히고 마음 공부를 비웃듯이 예전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차오릅니다. 내게 잘 해주려는 상대를 내가 이렇게 미워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난 인간성이 바닥인가 보다,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증오하기도 해요. 그러다 미안해지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 전어를 쓰고 명상을 해도 회사에 가면 바로 짜증과 불쾌감이 들어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 하는데도 그 사람을 보자니 일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좋은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 하나씩 답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현실이 제 내면의 거울이라면 대인관계도 그런 건지요? 트랜서핑에서는 이 거울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집에 다 거울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거울 볼 때마다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여기 거울이 있으면 거울 안에 내가 있죠. 거울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실제의 나죠.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울 안에 있는 것은 실제의 나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죠. 일종의 그림자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통제하는 건 실제, 즉 현실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가 통제자, 조종자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 장면들, 환경들이라는 것은 바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내 생각이 일으킨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바깥에 벌어진 환경들, 이것들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을 현실이라고 여기고 이 현실을 부정하고 바꾸고 싸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아주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현실을 이렇게 투쟁해서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다. 트랜서핑은 이러한 현실을 맞서서 싸움으로써 이 그림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 춤추는 그림자를 내 실제의 현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현실을, 새로운 현실을 선택함으로써 내 현실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환경과 맞서 싸워서 이 장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려는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한다는 개념이죠. 만약에 이 화면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수한 현실, 이것을 트랜서핑에서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죠. 가능태 공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인셉션이라는 영화 있죠. 인셉션도 굉장히 학습할 게 많은 영화입니다. 인셉션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여대생, 대학원생이죠. 여자 대학원생을 데리고 같이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꿈속으로 들어가면 다리 위에서 큰 거울을 옮깁니다. 이렇게 돌려서 옮겨서 두 개의 이중 거울을 만들죠. 이중 거울을 만드니까 끝없는 길이 펼쳐지죠. 그리고 거울을 툭 손으로 치니까 길이 만들어져요. 그 장면이 물론 의도하고 이 감독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가능태 공간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실, 여기에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는데 이 많은 무수한 장면 속에 나중에서 내가 활짝 웃고 있는 나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트랜서핑은 바로 이 장면을 선택하고 의도함으로써 현실로 끌어와서 가져오는, 그래서 현실을 보면 이것이 바뀐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지만 사실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랜서핑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울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현실의 모습들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의 반영이다. 그래서 거울의 법칙은 환경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와서 나는 이것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는,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 위에 이 뗏목이 있는데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를 젓지 않으면 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거죠. 물의 흐름에 따라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도를 하지 않고 내가 선택을 하지 않고 현실 조종 통제자로서의 나의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주어진 현실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 끌려가는 것을 트랜서핑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펜듈럼이라고 하죠. 펜듈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 펜듈럼의 거의 뭐 친위부대, 전위 조직처럼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자신이 꼭두각시인 줄 모르고 그냥 떠납니다, 세상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거울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의식이 좀 생겼다면, 균열이 생겼다면 이제는 제대로 보자는 거죠. 환경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그럼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현실이 제 내면의 거울이라면 대인관계도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대인관계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도 거울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거울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것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인간들, 많은 인간 군상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인간 군상들 다 내 마음 안에 반영으로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꼬이는 인간관계와 풀리는 인간관계가 있겠죠. 물론 인간관계는 늘 갈등을 유발시키고 또 갈등의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으면요, 사람하고 지내지 마시고요, 동물하고 지내면 돼요. 개나 고양이나 아니면은 인형, 이런 거는 절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요, 갈등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다 갈등을 어때요? 어느 정도 겪고 감수하고 또 풀고 그러면서 살죠. 그런데 이 갈등이 소용돌이처럼 올 때가 있어요. 소용돌이처럼. 그건 뭐예요? 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 모양이냐? 늘, 항상, 언제나, 어딜 가든.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꼬일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펜듈럼에 의하여 내 인간관계가 작동된 겁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내 마음의 반영으로서 인간관계가 꼬이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석.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석은 뭔가를 끌어오죠. 그리고 또 뭔가를 밀어내죠. 그런데 내가 자석이 아니라 그냥 쇠붙이에요. 쇠붙이. 쇠붙이면은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게 나타나면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이러한 자석과 같은 자성, 자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충분히 키워져 있지 않으면, 뭐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할 수 있겠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충분히 키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고, 끌려다니다가 꼬이게 되고, 꼬이다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꼬이면서 내 삶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긋지긋해지면 어때요? 아, 이제 나 혼자 지낼래. 아무도 안 만날래. 이렇게 고립이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거 자체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펜듈럼은, 와, 올커니 이제 너의 에너지는 여기서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너 혼자 독방에서 너의 에너지를 빨아먹겠노라. 끊임없이 에너지를 먹이를 주면서 휘둘리는 겁니다. 장면을 옮겨가면서. 교도소에서 방을 옮겼다고 교도소를 출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도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7대3의 법칙.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7명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데 3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7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7명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에게서 문제를 좀 찾으면 좋아요. 이거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제가 쉽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7대3의 법칙. 항상 이게 적응의 일종의 적응을 돕는 법칙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응과 처세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이게 7대3의 법칙이 이 적응과 처세에 도움을 주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식을 하러 가는데 7이 간다. 웬만하면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근데 7이 안 간다. 그런데 나는 미안해서 간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가지 마세요. 이 법칙을 잘 사용하세요. 이게 굉장히 약삭 빠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7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거울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대인관계에. 두 번째, 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무척 부담되는 관심과 호의를 주는 상대가 처음엔 고맙다가 이젠 보기만 해도 화가 나서 마음의 평정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상대방이 잘해줘요. 이거 이제 넘겨야겠다. 자,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양면을 사용하겠습니다. 호의, 관심. 호의와 관심을 줍니다. 근데 불편해요. 왜 불편한 걸까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사람의 호의와 관심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하여 호의를 베푸느냐. 누구를 위하여 관심을 이다지도 베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호의와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는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닌 경우에 그래요. 배려한다고 하죠.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배려가 있죠.
호의를 베풀죠.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실상은, 그 밑에 있는 이 사람의 실상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손을 안 뻗치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근데 이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진정한 호의와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배려가 뭡니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럼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야 편안함을 느낄까를 민감하게 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동자를 보면서. 그게 안 되는데 무슨 호의와 관심과 배려입니까? 그 얘기 아시죠?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모르세요? 모르면 들려드릴게요.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소, 사자. 죄송합니다. 그림 제가 이렇게 못 그리진 않는데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다 뜯어 말렸죠. 너네는 같이 살 수가 없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한 번은 소가 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풀을 그냥 막 뜯어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밀면서 멈돌다가 미안하니까 집에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고마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또 사랑하는 마음에 동물을 잡아다가 소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소가 또 뿔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걸 보세요. 소가 한 행위는 사랑해서 했다고 그러죠. 사자도 미안하고 사랑해서 했다고 그러죠. 의도는 좋죠.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생각에 그렇게 한 거잖아. 네 생각에. 소는 네 생각에 풀 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사자야, 사자 너는 네 생각에 동물 잡아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의도야 좋지. 그런데 너네들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네가 좋다고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돼. 내가 좋은 게 상대방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맛있으면 상대방도 맛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걸 강요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버려 두는 게 돕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일일이 다가가서 그렇게 오지랖을 떨면 안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잘해주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순수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는요, 사람 순수한 거 없어요.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사람이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이 사람에게 지나친 과도한 호의와 관심과 배려를 베풀고 있다. 원하지도 않는데 과도하게 베풀고 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행복이지,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오면 그게 스토킹 아닙니까?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거. 개를 싫어하는데 개가 쫓아와 봐요. 아, 그것처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좀 상대방을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지금 역풍이 예상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워낙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맙다가 나중에는 밉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주도 하고 또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니까 막 마음 공부를 했는데 안에 있는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비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평정심이 깨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해주는 건 기본적으로 고마움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맙죠. 그런데 미움과 화가 올라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마음이 없는데 자꾸 주잖아요. 저주하고 냉담,
이 저주라는 것을 퍼부을 정도면 속으로 그런 것을 시도를 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이분은 좀 내향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질 않아요. 그리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본인으로서 최선을 했지만 사실상 이 정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분이 좀 밀리죠. 기본적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런데 게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다가오면 이 사람은 경계하는 게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 이 껍질이 균열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한테 이렇게 침범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침범한다는 느낌이 들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성향상 이러한 스트레스를 표출을 못합니다. 표출을 못하고 눌러두고 쌓아두고 또 겉으로는 본인이 또 이러한 직장 관계에서 나쁜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껍데기의 모습을 역할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하니 또 이 사람은 나쁜 의도로 해코지를 한 게 아니라 좋은 의도를 계속 보여주니 그걸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근데 안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이러니까 이제 안에서 쌓이는 거죠. 화가 쌓이니까 폭발이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저주를 퍼부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달이 이렇게 날아가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를 이렇게 키우고 자초하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에너지 소진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극단적이라는 것은 이 직장을 떠나서 이 사람을 떠나서 도망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 장면 그리고 긴급한 장면이 발생하게 되면은 도망가거나 도피하거나 투쟁, 맞서 싸우거나 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맞서 싸우는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싸울 만한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런데 안에선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도피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미움과 화가 올라오고 저주와 냉담이 올라오면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이게 펜듈럼한테 가는 겁니다. 이게 펜듈럼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 배후에 펜듈럼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펜듈럼이 작동하는 거죠. 이걸 인식을 할 때 내 모든 에너지가 지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벌이는 일을 통해서 이 환경에서, 직장 환경에서 나는 펜듈럼의 먹이를 계속 주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해법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만. 그러면 뭘 알아차리셔야 하는가? 이러한 펜듈럼에 내가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는가를 펼쳐봐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내게 잘 해주려는 상대를 이렇게 미워하다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난 인간성이 바닥인가 보다. 자, 여기서 뭐예요? 자기 탓, 자기를 증오. 이게 뭐야?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도 전형적인 펜듈럼의 먹잇감입니다. 이걸 불러일으키는 것도요. 자책하는 거.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한다고 변화가 되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일순간은 돼요. 작심삼일입니다. 다시 나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 내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게 증오예요.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내가 싫어지는 거야, 나중엔. 네가 싫다가 나중에는 이러고 있는 내가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요, 내 머릿속에 어떤 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냐면 윤리 도덕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착한 거, 선함이라는 것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올무가 없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다뤘나 모르겠는데 착한 사람이 엄청 괴롭습니다. 남들은 좋을지 몰라도 이런 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착한 사람은요, 조금 깡패처럼 사셔도 돼요. 그래도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 깡패처럼 사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껌 좀 씹으시면서. 예, 선한 사람 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나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나를 올무에 붙들리게 하고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받는 것은 내 몫이에요. 호의를 준다고 다 받아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네가 호의를 베풀지만 나는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내가 거절할 권리가 있고 너는 내 거절에 대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의 호의를 거절해서 이 사람이 받는 상처는 이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도 안 바뀌어요. 이 사람도 안 바뀌어요. 이게 먹히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다음 거. 그러다 미안해지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안합니까? 미안하지 마세요. 미안하지 마세요. 이거 또 내가 낚이는 겁니다. 예, 갖고 노는 거예요. 펜들럼에 갖고 노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뭐가 미안합니까? 얘가 미안해해야지. 무례하잖아요. 잘해주는 것도 상대방의 의사와 없이 이러면 무례한 거예요. 스토커한테 미안해해야 됩니까? 물론 이 사람이 스토커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 전어를 쓰고 명상을 해도 회사에 가면 바로 짜증과 불쾌감이 듭니다. 회사에 가면 바로 짜증과 불쾌감이 든다는 것은 이 영역이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된 거예요. 이 개인의 행동에서 개인의 존재로, 개인의 존재에서 그 개인의 공간으로,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있는 회사로 확장된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도 싫어지고요, 심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사는 나라가 싫어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면. 감사 전월, 명상, 이거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거나 폐해를 일으킵니다. 폐해. 그냥 본전이 아니라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감사일기 명상. 네, 이거는 일단 보류,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데도 그 사람을 보자니 일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이직과 퇴사 이유, 사유 1위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인간관계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기도 합니다.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게 참 답답하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거, 문화가 쉽게 바뀝니까? 어쨌든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안타깝게도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다.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대변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종종 있었어요. 상담하면서. 근데 어떤 경우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도 있고요. 또 그만둬야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해법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단지 매번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항상 문제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솔직하게 말할수록 도움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충분히 문제를 탐색하려면 충분히 얘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질수록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게. 스스로 기만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기만하는 줄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워낙 두터운 옷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새로운 것으로 또다시 변화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전히 나 자신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인식하셔야지 또다시 뭔가를 뒤집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 명상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뭔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챗을 통해서 사례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심리맨 오픈챗, 카카오톡 오픈챗으로 검색하시면 심리맨으로 검색하시면 저와 1대1 개인 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을 해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톡을 통해서 사연을 올려주시면 제가 48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 전혀 문맥이 맞지 않고 정말 뜬금이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정신 인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솔직한 자신의 심경을 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저 역시도 제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리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